들어도 되겠어요? 자, 빵꾸노트 한번 복수 한번 합시다. 빵꾸노트. 자, 빵꾸노트 25페이지. 빵꾸노트 25페이지. 정체. 저번주에 정체 끝났으니까 정체 한번 복습하고 진도 나가보죠. 일단 시장 실패,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원인이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땡땡은 외부 효과 공공재, 외부 효과 공공재.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근데 정책의 구분, 직접하고 간접이 있는데 항상 간접이 중요해. 간접의 첫 번째 점바이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각종 대출 규제, LTV, DTI 등 대출 규제, 주택시장의 강력한 간접 유인체,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래서 항상 간접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 종류가 많거든. 근데 핵심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대출 규제. 그다음에 직접 방식을 항상 이렇게 암기했죠.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댄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다음에 우리 두 문자 은수선, 직접 은수선, 토지 은행, 토지 수용, 토지 선매, 그다음에 다양한 공적 개발. 자, 그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주택 정책이 나오면 항상 어디를 신경 써라. 공급. 그래서 임대료 규제 의미.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땡땡 이 뭐예요? 이하죠, 이하.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 자, 그다음에 효과 장기. 자,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면 수익성의 악화로 임대주택의 물량이 땡땡 감소야. 요놈만 감소. 그다음에 수익성 악화로 임대주택의 품질이 저하 또는 하락. 그다음에 주거 이동이 제약됩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준다. 자, 그래서 단기에 보면 항상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고 수요 증가. 그리고 수요가 늘면 공급이 따라서 늘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리고 임대료 보조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됩니다. 2개. 그럼 세트 메뉴가 주거 바우처.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밑에 암기하자 공공임대주택. 자, 오른쪽의 내용을 먼저 봅시다. 50년 이상 또는 영구, 이게 임대 의무 기간이죠. 50년 이상 또는 영구, 그러면 영구 임대주택. 30년 이상 그러면 국민임대. 그 다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그러면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 안정, 행복주택.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이 중요하다고. 7번, 8번. 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그러면 뭐예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8번은 기존 주택을 임차한 다음에 이걸 전대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자, 5번은 전세 계약의 방식이니까 장기 전세 주택이고, 6번은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고. 오른쪽에 분양주택 정책, 분양가 상한제. 자, 의미 정부가 시장 분양가 이하로야. 이하로. 이제 막 적는 분이 많아. 내가 암만 안고 있으니까. 적어도 되는데
이제 적당한 시기에 지워서 이제 보셔야죠. 예. 그리고 이제 검사한다 그랬는데 검사하겠어요, 내가.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좀 날이 좀 따뜻해지면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2월 좀 말 정도 되면 이제 유튜브로 제가 매일 이렇게 요 빵꾸 같이 좀 읽어줄 테니까 일단 어떻게든지 빵꾸를 어떻게든 찾아봐요. 자, 정부가 시장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통제한다. 그럼 효과,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와 동일하다. 그러면 뭐가 탁 나와야 돼요. 공급 감소.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만 공급 감소. 자, 그 다음에 암기하자 주택법. 그럼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죠. 첫 번째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얘는 적용이야. 2번은 공공택지 외 택지야. 공공택지 외 택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우려가 있더라?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분양가부터 잡아야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분양가 잡아야 되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한다. 그리고 땡땡형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죠. 자,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항상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하면 재산세. 그리고 특정 개인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는 특정 개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더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처분 단계는 양도소득세.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암기해 보자고요. 상속세, 증여세. 딱 보면 불로소득이잖아요. 상속세, 증여세. 대부분 불로소득은 국세라 그랬어요. 국세고 이들은 취득 단계로 분류되죠. 취득 단계. 그리고 불로소득은 많이 징수해야 되니까 누진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100% 비례세야. 뭐가 없다. 누진세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둘이 합치면 보유조세죠. 보유조세는 삐읍 부가 징수. 그 다음에 5번 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 요건 6월 1일. 자,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됩니다 해서 1번 조세 정가와 조세 부담. 자, 조세는 항상 정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하나 탁 들어와야 돼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러면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임대인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면 그럼 임차인이 똑똑이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무슨 효과?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 그 다음에 3번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자, 29페이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 자,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는 항상 목적, 부의 외부 효과, 즉 나쁜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빵꾸가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게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쭉 다 읽어보면 정부의 개발 제한으로 발생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권의 양도를 통해 뭐 하고자 한다? 보전하고자 한다. 요거.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됐다,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자, 그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맨 밑에 빵꾸 현재 운영되고 있고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밑에서부터 봐야죠. 얘는 밑에서부터.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그러면 건물만 다시 짓죠. 재건축. 동그라미 2번.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간다. 재개발.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그 다음에 양갈 5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용어 정의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무엇으로요? 그러면 무슨 부담금? 개발부담금. 우리나라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무슨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그 양가로 6번은 안 했어요. 그리고 현재 맨 마지막에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그러면 개택지가 떠올라야죠. 개택지, 개발권 양도 제도,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이상한 세금들 뭐 토지초과 이득세,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요렇게 딱 한번 훑었더니 10 한 2, 3분 걸려. 10 한 2, 3분. 그거 저랑 같이 했으니까 10, 2, 3분 걸리는 거지. 혼자 하면 한 5분이면 봐. 5분이면. 그러니까 이제 습관을 들여야죠. 점점. 오늘 뭐 이번 달까지는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일단 막 이것저것 해보셔. 자, 그럼 68페이지 갑니다. 오늘 이제 투자론 갑니다. 투자론. 필수서 68. 필수서 68.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시험에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차분히 찍어준 것부터 해봅시다. 자, 68. 자, 투자가 뭡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투자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투자는 자금의 투입, 자금의 투입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뭘 목적하는 거예요? 수익인데 어떤 수익이다? 그렇죠.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뭔가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2번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투자를 했으면 성과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 근데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100억을 투자해서 10을 벌었어요. 그러면 10%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 투자로 오게 되면 반드시 요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분이 내 거니까 내 거만 따지는 수익률이에요. 내 거만 따지는 수익률. 그래서 수익 중에 내 거만 따집니다. 지분 수익을. 투자 금액 중에 내 거만 따집니다. 이게 지분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 지분이 붙어 있는 거죠. 지분이 붙어 있으면 내 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지분 수익률이 들어갑니까? 그럼 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 돈만 갖고 써. 은행에 대출을 껴야 돼. 은행에 대출을 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나의 성과를 측정하려면 뭐 빼고 총 투자 금액에서 대출 금액 빼고 난 내 돈을 고려해야지. 내 돈. 또 봐요.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나와요.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뭐 받았어?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에 대해서 뭔가 은행에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금리나 원리금을.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은행이 일단 하나를 갖고 가, 한몫을. 은행이. 근데 어떤 명분으로 갖고 갑니까? 대출 금리라는 명목으로 은행이 얼마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누구 거야? 그렇죠. 내가 가져가는 목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도 대출 뺀 내 투자 금액. 이게 지분 투자 금액. 수익도 은행에 원리금을 갖다 바치고 난 나머지 내가 가져가는 수익. 요걸 비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이제 기본이야. 첫 번째,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지렛대 효과야. 근데 지렛대 효과는 어렵지도 않은데 꼭 버려불어. 봐봐. 어려운지. 의미. 조금 전에 부동산 투자는 타인 자본을 써야 돼. 타인 자본을 안 써도 돼. 아니 자동차만 사도 타인 자본 써야 돼.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야. 근데 타인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달러 빚도 있고 사채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 대출이죠. 대출. 이게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야? 지분이야. 내목을 변화시키는 거야. 내목을.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타인 자본을 일단 썼어. 그런데 내목이 지분 수익률 내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걸 정의 지렛대.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썼는데 오히려 내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 그리고 내목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중립이야. 근데 이 셋 중에 항상 투자자는 이것을 목적으로 할 거 아니야. 타인 자본을 써서 내목을 늘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벌구이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어느 정도가 나오냐? 봐봐. 자, 친구가 야 오피스텔 한번 투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 오피스텔 수익률이 30%야. 수익률이 30% 정도 되니까 야 오피스텔 좀 투자해봐. 그럼 수익률 30%면 높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투자해. 일단 어디부터 찾아가? 은행에 가야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고 뭔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를 5%만 달래. 금리를 5%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30%인데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더니 금리가 5%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떠올라? 이 그림이 안 떠올라? 이 그림이 떠오르면 끝난 거라고 이게. 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무려 30%를 얻어. 무려 30%를 얻어. 그런데 은행이 딸랑 얼마만 달래? 5%만 달래. 그럼 은행이 많이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지. 30% 수익인데 5% 딸랑 가져가니까. 그럼 은행이 가져가지 않은 목이 누구한테 올라가? 그렇죠. 나한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란 말이에요. 정의 지렛대 효과.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썼어.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해. 그랬더니 부동산 투자가 30%야. 근데 금리가 5%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봐요. 코로나 이전. 우리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대출 금리가 얼마였냐? 그러면 2%대야. 2%대. 3%대, 2%대, 3%. 지금 5%에서 7%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금리로 2% 달라 그래. 2%. 근데 부동산 투자하면 막 50%, 80%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을 것이다. 투자를 안 했을 것이다. 미친 듯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 자, 또 보죠. 자, 우리가 실무에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갭 투자. 갭 투자. 정확히 갭 투자가 뭡니까?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 금액이 10억이야. 10억. 그러면 일단 대출 껴야지. 대출 껴. 대출을 껴서 투자하더라도 10억 대출해줘 안 해줘 은행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대출을 뭐 6억 해줍니다. 그래도 얼마가 부족해요? 4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족한 부분, 이게 갭이야. 요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금으로 채우는 게 이 갭 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갭 투자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출 끼고, 대출 받고, 그냥 뭐까지 끼고, 전세 끼고, 부족한 건 또 전세로 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전세만 놓고 생각해 봐요. 전세가. 자, 어떤 사람이 대출을 쓰지 않고 전세를 끼고 부동산에 투자했어. 그러면 대출하고 전세를 끼고 부동산에 투자한 거, 이게 구분해 봐. 은행에 대출을 낀 경우랑 전세를 통해서 오피스텔 투자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은행은 돈을 빌리면 5%라도 달라 그래. 금지를. 근데 전세금은 차입자에게 뭐 이자 줘, 그냥 원금만 돌려줘.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대가를 하나도 주지 않는 0% 금리 타인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게 되면 차입자가 하나도 안 갖고 가니까 결국 내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뭔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살아봐요. 지금은 이자율, 우리나라 이자율법이 있어요. 이자율법. 이자율법에 의해서 20% 이상은 이자를 못 받아요. 20% 이상은. 근데 뭐 옛날에는 막 40%도 받고, 사채업자 가면 막 80%도 받고 이랬어요. 뭐 달러비 내면 막 100%도 받고. 자,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로. 자, 오피스텔을 내가 뭔가 투자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 그래서 내가 사채업자한테 갔어. 근데 사채업자가 얼마를 달라 그러냐? 그러면 40%를 금리로 달래. 그리고 여기다가 뭐까지 걸으라게? 너 손모가지까지 걸어라. 뭐 이렇게. 딱 봤더니 누구예요? 그렇죠. 몸에 문신이 있는 우리 김씨 아저씨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는. 자, 사채를 받아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30%야. 근데 사채업자가 얼마를 달래? 40%를 달래. 그럼 내목이 늙었어, 줄었어? 이게 부의 레버리지단 말이에요, 이게 부의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 레버리지 하나만 딱 기억해 주면 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근데 은행이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보다 더 적은 금리를 요구한다. 그러면 은행이 적게 가져가니까 그것만큼 내목이 늘어난다.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는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딱 두 지문만 조심해. 두 지문만. 그게 뭐니? 그러면 밑에 69페이지 저기 가운데 보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죠? 그 밑에 기출족보에서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 딱 체크해. 이게 딱 두 개야. 무슨 뜻이니? 이게 기출족보가 가끔 나오는,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딱 보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정의 지렛대냐.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누가 적게 가져가야 돼?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죠,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 내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건 대출금리가 낮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투자론에서는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저당 수익률은 저당 대출을 해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률이야. 저당 대출을 해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률. 이게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죠. 그리고 은행이 적게 가져가. 은행이 적게. 이게 저당 수익률이 낮다. 대출금리가 낮다는 거야.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지분 수익률은 내목이잖아요. 내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딱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아니야. 저당 수익률이 낮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네. 내목이 올라가고 그만 플러스 지렛대. 그리고 여기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돼 있어? 지분 수익률이 높네.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 높다 하고 이런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무조건 전제가 타인자본을 썼다는 거야. 타인자본을 썼다가 지렛대 효과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을 썼고 내목이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의 지렛대. 그래서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땡땡하고 박스가 있지. 파란색 박스 뭐라고 돼 있어요? 요령이라고 돼 있잖아. 이것만 좀 기억해줘. 요령. 야, 요령만 놔두지. 그럼 뭐 할라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적어놨냐. 좀 읽을 거를 준 거야. 읽어 그냥. 자꾸 읽어야 저기 시험에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요령으로 찾는 거야. 자, 1 뭐라고 돼 있냐. 요령이 정의 지렛대 효과를 찾는 두 가지 문구. 그럼 질문이야. 친구가 물어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뭐니? 이렇게.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해줘야죠. 지렛대 효과니까 일단 타인자본을 썼다라는 거야.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정이니까 타인자본을 써서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정의 지렛대 효과죠. 그러면 정의 지렛대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1. 저당 수익률이 뭐하다면, 낮다면, 쉽게 표현하면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면, 그러면 내목은 올라가겠네요. 딱 요 두 문구만 찾으면 된다고. 두 문구만. 더 이상은 안 나와 요새. 딱 두 문구만. 자, 그래서 여기 봐. 기출족보에서 1번. 저당 수익률이 낮네. 내목이 올라가겠지. 정의 지렛대. 지분 수익률이 높네. 내목이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 내목이. 정의 지렛대.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이야. 기출족보 동그라미 4번. 뭐라고 돼 있냐? 지렛대 효과를 통해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면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위험이 증가한다. 왜 위험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란 말이야. 이게 대출을 받지 않고 내 돈으로만 투자한 거에 비하면 무조건 위험은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위험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딱 3개야. 3개.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투자의 위험. 자, 투자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점 중에 얘가 제일 쉬운 거야. 투자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점 중에 제일 쉽습니다. 자, 투자의 위험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투자의 불확실성.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투자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가 뭡니까? 그러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인데 항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근데 이 수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에요. 자, 투자는 왜 불확실합니까? 그러면 지금 자금을 투입하지만 수익은 언제 나와요? 한참 뒤에. 근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쟁이다, 점쟁이가 아니다. 점쟁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수익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에는 반드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거야.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찍어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왜? 나는 미래를 모른다니까. 내일 비 올 거야, 눈 올 거야.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불확실한 거야.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투자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이 오나 비가 내려도 무조건 뭐가 있어? 투자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확실성을 두 글자로 편하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위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이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불확실성.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불확실성. 다른 말로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그래서 위험의 이해를 보면 위험이 뭡니까? 투자의 불확실성. 그리고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위험의 정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2번 파란색으로
두 번째 요게 있죠. 요게 종류 1000%다. 1000%다.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니까 우리가 투자의 불확실성, 투자의 위험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나눈 건데 학자들이 몇 개로 나누고 있습니까? 원인을 5가지로 나누고 있더라. 5가지로. 잘 나오니까 얘는 두 문자를 따서 한 개 합니다. 어떻게?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사금, 법인, 유 사금, 법, 인, 유 뭔가 띄어서 읽습니다. 그럼 여기서 띄어요. 사금, 법인, 유 이렇게 세 글자로 사금, 법인, 유 여기서 그리고 안 끝나요. 사업상 위험이 다시 몇 가지로 나눠요? 3가지로. 그래서 이걸 시, 운, 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렇게 사금, 법인유, 시운치 거의 매년 나온다. 자, 시운치, 사금, 법인, 시운치. 자, 그럼 이게 뭐니? 그러면 원인을 구분하는 거야. 불확실성이 만들어지는 원인. 자, 밑에 기출족보 양가로 1번 위험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거 다 물어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출제자의 그 출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요렇게 요걸 요렇게 지워.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위험이 어떤 위험입니까?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야. 즉 사금, 법인유, 시운치를 구분하라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럼 항상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보는 거야. 원인. 그래서 1번은 뭐라고 돼 있으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이 사업이야. 부동산 투자 사업은 임대차 사업을 말해요. 사업으로부터 발생했으니까 무슨 위험이라고 할 거야? 사업상 위험.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된다고. 또 봐요. 자, 밑에 두 번째 박스를 보면 5번.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 등으로 투자 수익률이 변화했습니다. 뭐 때문에 수익이 바뀌었다고? 정책, 법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법적인 위험에 해당합니다. 법적 위험.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겁나게 잘 나온다. 유동성이요. 겁나게 잘 나온다. 유동성이요. 자, 유동성은 뭡니까? 요걸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한다. 우리가 흔히 유동성은 돈의 흐름을 말해요. 돈의 흐름. 보세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돈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뭐가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쉽죠. 근데 문제는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다시 팔아서 매매를 해서 돈을 다시 마련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는 오래 걸린다, 짧게 이루어진다. 오래 걸린다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팔 때 우리 중개사 사장님한테 내놓을 때 중개사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3개월 이상의 기간은 주고 내놔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쉽다는 거야. 돈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거야. 돈의 흐름이 빠르지 않아요. 매매가 오래 걸리니까. 매매가.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러면 유동성이야. 쉽지 않다. 그런데 가끔씩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이걸. 이 문구는 뭔가요? 시장가치 손실. 그럼 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는 걸리잖아요. 매매가.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못 가져. 그러면 이제 요 매도자가 중개사 사장님한테 한마디 해. 나 저 물건 좀 빨리 팔아주시오. 그러면 중개사 사장님이 우리 광고판에다가 뭐라고 정리? 그러면 금매 이렇게 적는다고. 그러면 금매는 돈을 더 받아 깎아줘야 돼. 그죠? 보통 한 10% 할인해 줘야죠.
그럼 10%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게 손실 가능성이지. 예?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게 유동성 위험이야. 그리고 부동산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런 급매라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직 덜 했죠? 뭘 덜 했습니까? 사업상의 위험이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장 위험의 시, 운영 위험의 운, 위치적 위험의 치. 그래서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사업상 위험의 요 시운치는 뭘 뜻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보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사업을 해. 근데 임대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는 거야. 임대 사업이. 그래서 내가 임대 사업을 잘못해서 쫄딱 망해버렸다. 그럼 무슨 위험이야? 사업을 잘못했으니까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런데 왜 임대 사업이 잘못됐니? 봤더니 첫 번째가 시장의 불확실성. 다른 말로 시장이 안 좋아져서 내가 임대 사업이 작살났어. 요 사업이 잘못된 이유를 다시 한번 풀어서 쓰는 거야. 시운치가. 그래서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갖고 공실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작살났어. 누구 때문이야? 시장 때문이야. 이게 시장 위험이야. 그리고 요 두 개는 거의 픽스야. 암기해야 돼.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가 나오면 운영과 관련돼요. 운영과. 이걸 암기하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외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상대적 위치의 변화. 그러면 위치적 위험이겠죠. 그런데 이거 사례를 한번 들때 보세요. 자, 내가 오피스 빌딩을 하나 샀어요. 오피스 빌딩. 그리고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투자했겠어? 나쁜 위치라고 생각했겠어요?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외부 환경에 쓰레기 하치장이 갑자기 들어와. 그럼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이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쁜 위치에 오피스텔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위치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위치적 위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위치가 나쁜 위치로. 이유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외부 환경의 변화로.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상대적 위치가 변화됐다. 이거 나오면 위치적 위험이야.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아무튼 시험은 뭘 묻는다?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거 구별 안 하는 거야. 이거 구별. 이게 제일 쉬워. 암기만 하면. 제일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우리 저기 위에 있는 표야. 위에 있는 표에서 의미, 종류, 그 다음에 나온 게 측정이죠. 측정. 이게 위험의 측정이야. 70페이지 보고 있어. 70페이지. 자, 위험의 측정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분산 표준 편차야. 근데 분산 표준 편차는 어디서 본 듯하냐? 그러면 통계학의 지표예요. 통계학. 우리는 통계학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제가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때 10%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어. 10% 정도 얻을 거라고. 그런데 내 예상이랑 똑같이 실제 10%가 됐어. 10%가 됐어. 그러면 나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확실성이라 그래. 확실성. 내 예측이 그대로 확실하게 맞았다. 확실성이야. 그런데 내가 10% 예상했을 때 실제 10% 될 리가 있어 없어? 절대 없다고. 부동산 투자에서 또 투자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그럼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를 예상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나의 예측이 들어맞을 리가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 예측보다 더 많이 20%를 얻을 수도 있고 내 예측보다 더 적게 2%를 얻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요 경우를 봐요. 요 경우 1번. 나는 10%를 예상했는데 실제 20%를 얻었어. 그러면 얼마가 나의 예측이 벗어났어? 10%. 그렇죠. 요 10%를 나의 예측이 10% 벗어났어요. 분산. 나의 예측에 10% 편차가 생겼어요. 이걸 표준 편차. 이렇게 통계학에서 부른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봐요. 10%를 예상했는데 실제 2%가 됐어. 그럼 나의 예측이 얼마가 벗어났어? 8%. 이 8%를 뭐라고 한다고? 나의 예측이 8%가 벗어났네요. 분산. 나의 예측에 8%의 편차가 생겼네요. 표준 편차. 그래서 항상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분산, 표준 편차.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나? 시험이 어떻게 나오나요? 표준 편차가 뭡니까?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니? 표준 편차가야 올라가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지표라고? 여기 없어. 여기 없어.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거라고? 위험하고 있잖아. 우리 위험의 측정. 그러니까 표준 편차. 편차가 생겼다는 건 나의 예측이 달라졌다는 거니까. 예, 표준 편차가 올라갑니다.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았어요. 기출족보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위험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2. 위험은 뭘로 측정된다고?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동그라미 3번이야.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표준 편차가 커요. 그 뭐가 크다는 뜻이야? 위험이 커요. 이렇게만 답을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만.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 요건 다 알아. 상식이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걸 할 테니까 봐봐.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여기 요 파트의 하이라이트야. 시험에는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게 많이 나오지만 이해에서는 오늘 요게 핵심이야. 보셔. 위험에 대해서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위험.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합니다. 위험을 회피한다는 건 위험을 싫어하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선호 또는 추구요. 그리고 위험이 있던 말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이게 위험 중립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는데 투자론의 기본 가정은 뭐라고? 위험을 싫어해요. 나는 위험을 피하고자 해요. 위험을 싫어해요. 위험을 피하고자 해요. 이게 기본 가정이야. 그리고 내 설명을 들으면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니? 이렇다고. 다 해. 자, 그럼 이제 사례 2개를 들 테니까 잘 봐요. 요새 로또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산대. 로또를. 옛날에는 로또가 한 750만 우리가 확률이 750만 분의 1 요 정도가 당첨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800만 분의 1이야. 그러니까 800만 장은 매주 팔린다는 거야. 800만 장. 그럼 봐요. 나는 이번 주에도 로또를 샀는데 가만히 봐봐. 800만 분의 1? 몇 장은 사야 된다는 거야. 800만 장은 사야 한 번 당첨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대단히 불확실한 상품이야. 왜? 로또 살 때 돈 버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혹시 당첨될 수도 있을까? 그런데 맨날 떨어지잖아. 하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단히 불확실한 상품이야. 불확실성이 큰 상품이야. 그래도 나는 이번 주에 우리 일산 옆에 보면 대박집 있잖아. 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한 5장 산다고 안 산다고? 산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품인데 사.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는 거야? 위험을 좋아하는 거야? 왜 위험 선호형이야? 위험 선호요. 또 봐요. 여봐요. 우리 곧 있으면 설 오잖아요. 설에 간만에 친척 집에 갔더니 우리 삼촌이 담요를 무조건 깔아. 그러면 너도 이게 참 설에 가족들이 담요를 깔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설은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포카를 치는 경우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가족들이 포카는 한 6명, 7명도 치잖아요. 모여서 포카를 치는 거 못 봤고 대부분 화투는 치잖아요. 화투는. 그럼 봐요. 나야. 자, 삼촌이 담요를 까니까 나도 한 자리 찾았어. 그리고 4명이 딱 시작하면 내가 이길 확률은 타짜 이런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 몇 분의 몇이야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야. 이길 확률이 커? 질 확률이 커? 질 확률이 더 크잖아요. 내가 타짜 아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요만 깔면 무조건 껴. 껴야지. 이게 위험 추구야, 위험 선호야. 위험 선호잖아.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위험을 선호하는, 위험을 추구하는 형태 행동이가 로또하고 고스톱하고. 근데 이건 예외야, 예외. 왜? 로또는 왜 이렇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품인데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그러면 이유가 뭘 것 같아? 싸! 1,000원짜리 한 장 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이게. 싸. 자, 그리고 우리 설에 고스톱은 왜 참여합니까? 그러면 이건 친목 도모잖아. 아니 고스톱 쳐서 우리 삼촌, 우리 고모부, 이모부 막 논탑 이런 거 딱 올 거야? 명절에 가서 논탑 막 이런 거 집문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2가지가 위험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이걸 딱 이해하면 아하 위험이란 게 뭐구나. 이렇게 불확실하면 다 위험이야. 불확실하면.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에 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위험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위험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할 건데 쉬는 시간 요걸 하나 암기해줘. 봐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기본 전제로 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그러면 이 위험 회피형을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럼 항상 투자의 위험이 예상되면 예상된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해가 안 돼. 반드시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해요. 그래서 위험이 싫으니까 예상된 위험에 대해 항상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2가지 사례 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은 심부름을 좋아한다, 심부름을 싫어한다. 심부름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야, 너 저기 가서 뚜부 한 모 사갖고 와.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얼마 줄 건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뭔 말이야? 싫다는 거야. 심부름이 싫으니까 뭔가 싫어하는 걸 시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고 우리는 위험을 싫어해.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게 직장인들의 야근이에요. 직장인들은 야근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러면 야근을 싫어해. 야근. 그러니까 야근을 시키면 항상 야근에 대한 뭘 줘야만 해. 그죠? 대가를 줘야죠. 그게 바로 야근 수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야근을 싫어하니까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야근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줘야죠. 싫어하니까. 자, 그리고 우스갯소리야. 우스갯소리. 우리 꼬맹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걸 알고 싶으면 책을 하나 사갖고 가서 꼬맹아 내가 책 하나 사왔다. 책이나 하나 읽어봐라. 이렇게 딱 책을 줘. 근데 꼬맹이가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슬퍼져. 왜?
책을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하니까 얼마 줄 건데 그런 거잖아. 싫어할 건데. 그래서 항상 자신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투자에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봐. 투자에서는 반드시 위험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위험을 싫어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뭔가 우리가 투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수익률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포함되어 있냐?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매번 나와. 매번. 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